전신마비가 된 한 자산가는 그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던 깊은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 손을 꼭 쥔 채 곁에서 지쳐 잠든 가사도우미의 모습을 보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성북동 대저택을 감싼 침묵은 칼로 썰어낼 수 있을 만큼 무겁고 팽팽했습니다. 그것은 평온한 가정의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종말을 기다리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무덤 속의 죽음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한준호는 최첨단 특수의료용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지난 끝없는 몇 달 동안 줄곧 바라보았던 천장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눈동자뿐이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너무도 깊은 공허함이 서려 있어 그 누구도 단 몇 초 이상 그의 시선을 마주하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사고는 가장 가혹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일군 기업 제국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의 이름 석자가 곧 성공의 대명사였을 때, 그리고 재계의 모든 이들이 그를 우러러보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운전대를 잡았던 찰나의 방심, 통제력을 잃고 달려들던 대형 트럭, 찢어지는 듯한 쇠붙이 소리, 그리고 암흑이 뒤덮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그 어둠보다 더 캄캄한 현실이었습니다. 목 아래로는 완전한 전신마비였습니다. 의사의 말은 아직도 그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맴돌았습니다. 한 회장님, 안타깝게도 척추 손상이 너무 심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는 걸을 수도, 팔을 움직일 수도 없을 것이며 평생 타인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8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우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채 흘려보낸 영겁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몸의 마비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를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모든 이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쥐새끼들처럼 서서히 그의 곁을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가장 먼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첫 주 동안은 3번 정도 의례적인 병문안을 오며 얼른 쾌차하십시오. 회장님이 돌아오셔야 합니다. 같은 빈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변호사들이 서명에 들고 온 법적 문서들만이 날아와 그가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의 경영권을 하나둘씩 야금야금 빼앗아갔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골프 모임 친구들은 그나마 조금 더 오래 버텼습니다. 2주 동안은 가끔 안부 메시지를 보내거나 뻔한 문구가 적힌 비싼 화환을 보내오더니 이내 완벽한 침묵으로 돌아섰습니다. 준우는 그 침묵 속에 담긴 메시지를 뼈저리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권력 게임에 동참할 수도 없었고 동정표를 얻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을 진정으로 갈갈이 찢어놓고 부서진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류애마저 앗아간 것은 가장 믿었던 가족의 배신이었습니다. 아내 정윤이는 정확히 2달 동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하루를 손꼽아 세어보니 60일이었습니다. 병실에 찾아올 때마다 머무는 시간은 짧아졌고 눈빛은 차가워졌으며 뱉어내는 말마다 애써 누르고 있는 원망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준우는 그들이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를 참담할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준우 씨. 윤희는 마치 마비 증세가 옮기라도 하는 것처럼 침대 곁에서 멀찍이 떨어져 서서 말했습니다. 평생을 식물인간 같은 사람 수발하며 내 인생을 썩힐 순 없어요. 윤희야, 제발. 준우는 쥐어짜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우리 25년 결혼 생활이 겨우 이것밖에 안 돼? 당신이 잘나가고 힘있는 남자였을 때는 의미가 있었겠지. 윤희는 메스처럼 날카롭고 잔인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제 없잖아. 여기 남은 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빈 껍데기뿐이야. 그 모진 말들은 마비된 그의 가슴을 관통하는 총알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말은 훨씬 더 최악이었습니다. 벌써 이혼 소송 대리인 선임했어요. 윤희는 명품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인단 말로는 당신 상태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재산의 절반은 좋게 받아낼 수 있대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준우는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눈물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을 때 나한테 편안한 삶을 보장해줬으니 나도 그때는 당신을 사랑했고 내 전부를 줬던 거야. 윤희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잖아. 허울만 살아있지. 이미 시체나 다름없는 사람 기저귀 갈아주고 침이나 닦아주면서 내 남은 황금 같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은 귀찮은 문자 메시지를 지우듯 그렇게 쉽게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을 후벼 파는 타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3살인 아들 태호와 21살인 딸 서현, 금이야 오기야 키워 최고의 학교에 보내고 해외 유명 휴양지로 여행을 데려갔으며 자신의 기업 제국을 물려받을 후계자로 정성껏 준비해온 자식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가문의 미래라는 꿈을 온전히 걸었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들 태호는 병원에 딱 3번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병문안은 20분 동안 이어졌는데 숨이 막힐 듯한 어색함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만 빼고 병실 안 모든 곳을 흐금거렸습니다. 그저 겉도는 빈말만 늘어놓으며 눈으로는 연신 벽시계를 훔쳐보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더욱 짧았습니다. 고작 10분 남짓 머무는 동안 태호는 해외에서 좋은 일자리 제안이 들어와서 준비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넌지시 흘렸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었던 방문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태호는 차마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이 상황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계신 걸 보는 게 괴롭습니다. 그냥 예전에 건강하셨던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싶어요. 태호야, 네가 내 아들이잖니. 준우는 미어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곁에 좀 있어다오 제발.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제 정신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한 게 분명해 보이는 핑계를 대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건강한 경계를 두는 게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3주 뒤 준우는 담당 회계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호가 해변의 고급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이혼 합의의 일환으로 윤희가 뜯어내준 사전 증여재산을 펑펑 쓰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딸 서현이의 버림은 한층 더 잔인했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온 진짜 목적에 대해서는 너무도 뻔뻔하게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서현이의 마지막 방문은 5달 전이었습니다. 준우는 딸이 병실로 걸어 들어오던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준 돈으로 산 명품 옷을 빼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채 마비된 아버지 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연락이라도 기다리는 양 끊임없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던 모습을 말입니다. 아빠, 내 신탁 자금에 대해 얘기 좀 해. 서현이는 안부조차 묻지 않고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그러는데 아빠 상태를 고려하면 지금 당장 그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조치할 수 있대. 서현아, 그 신탁 자금은 네 미래를 위해 묶어둔 돈이야. 준우는 제 핏줄인 자식마저 오직 돈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네가 결혼할 때나 네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내 미래는 바로 지금이야. 서연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솔직해지자. 아빠 다시 못 일어나잖아. 내 결혼식에 손잡고 들어와 줄 것도 아니고 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마냥 기다려야 해? 내가 내 아빠니까. 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끈끈했던 부녀관계가 돈보다는 더 소중한 가치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서연이는 떼쓰는 어린아이를 상대하듯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빠,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아. 사랑이 내가 누려야 할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고. 아빠 능력이 있을 때는 좋은 공급원이었지만
지금은 엄마도 감당하기 싫어하는 짐짝일 뿐이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말들은 준우의 가슴에 염산처럼 떨어져 속을 시꺼멓게 태워버렸습니다. 목마를 태워 키우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공주님이라 부르며 금쪽같이 아꼈던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방금 그들의 평생 관계를 더 이상 이윤이 남지 않는 금융거래 정도로 격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제발 가지 마라. 준우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채 완전히 혼자 남겨지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어 애원했습니다. 딱 몇 분만이라도 더 있다가 가라.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앞으로 계획은 뭔지 얘기 좀 해줘. 난 그냥 네 소식이 듣고 싶을 뿐이야. 나 그럴 시간 없어. 서현이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중요한 저녁 약속이 있거든. 대신 신탁 자금 관련해서 내 변호사를 서류 들려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잘 찍어줘. 그렇게 딸은 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가 뿌리고 간 값비싼 향수 냄새와 냉혹한 무관심의 메아리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것이 준우가 자식들의 얼굴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5달 동안 완전한 단절이 이어졌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었고, 심지어 세상에 자신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미미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텅 빈 대저택에 짓누르는 듯한 고독 속에서 준우는 천장을 응시하며 자신을 버린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이 육체적인 전신마비보다 더 뼈아프게 자신을 짓누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던 거물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물, 심지어 제 핏줄마저도 고개를 돌리는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방에 주기적으로 발을 들이는 사람이라곤 간병업체에서 매주 교대로 보내주는 간병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준우의 생명을 유지하고 시트를 갈아주고 미음을 먹여주며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배설과 청결 같은 육체적 뒤처리를 담당하는 유능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돈을 받고 일하는 비즈니스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에는 따스함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고 친절해 보이지만 속빈 강정 같은 말 한마디에는 어떤 깊은 연민도 없었습니다. 영혼이 통하는 진정한 인간적 교감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그 베테랑 간병인들조차 가끔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을 완벽히 숨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때였습니다. 준우는 그들이 자신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굳었던 표정이 풀리며 흘러나오는 본능적인 멸시와 혐오, 어린 민낯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혐오감이 뒤섞인 동정심, 그저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불편함, 민우를 삶의 끈에 간신히 묶어두는 유일한 것은 매일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과뿐이었다. 눈을 뜨고 밥을 먹여주는 대로 받아먹고 천장을 바라보고 몸이 닦이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른 채 멍하니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또 천장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잠들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똑같은 악몽 속에서 다시 눈을 뜨는 일상 말이다. 하지만 민우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메마른 일상마저도 완전히 변하려 하고 있었다. 사건은 유난히 어둡던 어느 날 밤 간병인 업체에서 연락이 오면서 시작되었다. 업체 측에서는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생겨 야간 근무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전해왔다. 민우는 그 전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솔직히 말해 이제는 누가 자신을 돌보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쌀쌀맞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전문 간병인은 다 거기서 거기였다. 하지만 그는 그 전화 한 통이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바꿔놓을 유일한 사람을 데려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밤 9시쯤 되었을 때 병실 문이 열렸다. 민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하루가 끝나고 잠이라는 일시적인 망각 속으로 깊이 빠져들기만을 바라면서 말이다. 안녕하세요, 하민우 씨.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난 몇 달 동안 들어왔던 수많은 간병인들의 목소리와는 단번에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목소리였다. 다른 사람들이 을에 쓰던 억지스럽고 가식적인 밝은 톤도 없었고
사무적이고 차가운 거리감도 없었다. 오직 민우가 너무 오랜만이라 그 느낌조차 온전히 잊고 지냈던 따뜻한 진심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가 간신히 눈동자를 문 쪽으로 돌리자 한 여성이 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전문 간병인이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수수한 옷차림과 자신이 제대로 찾아온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듯 잔뜩 긴장한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 때문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은 중년 여성이었다.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과 모진 풍파를 겪어낸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지만 동시에 그 고통에 결코 자신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도 엿보였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깊고 그윽한 갈색 눈동자에는 의무적인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온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여성이 조심스럽고도 깍듯한 발걸음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제 이름은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시던 간병인분 가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대타로 오늘 야간 근무를 서달라는 연락을 받고 오게 되었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민우 씨가 편안하게 밤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민우는 어차피 그녀도 잠시 스쳐 지나갈 또 다른 사람에 불과하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미경이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는 순간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냉소적인 말들이 턱 막히고 말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미경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민우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서 귀신같이 포착해냈던 미세한 혐오의 표정도 전혀 짓지 않았다. 억지로 쥐어짜낸 가식적인 동정심이나 간신히 감추고 있는 불편함 따위는 없었다. 오직 온전한 존중만이 있었다. 마치 망가진 몸뚱이가 아니라 존엄을 가진 한 인간으로 그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민우 씨, 미경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워 계신 자세가 많이 불편해 보이시네요. 베개를 좀 편하게 받쳐드릴까요? 아주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는 질문이었지만 미경이 그의 대답을 온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 상황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무엇이 그에게 최선인지 혼자 지레짐작하지 않았다. 그의 동의도 없이 자신이 편한 대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않았다. 정말로 그의 의견을 정중히 묻고 있었고 그의 선택과 취향이 존중받아야 마땅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었다. 민우는 겨우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며 신음 같은 소리를 내었고 미경은 지체 없이 하지만 극도로 조심스럽게 그의 자세를 고쳐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막힘이 없었다. 순간 민우는 가슴 깊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여성은 자신을 만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았다. 여타 전문 간병인들에게서 보이던 긴장감이나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자리를 뜨고 싶어하는 마지못한 손길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미경은 마치 그를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다루듯 만졌다. 이제 좀 편안하신가요? 그녀가 자세를 다 잡고 난 뒤 물었다. 민우가 다시 한번 신음을 내며 긍정의 신호를 보내자 지난 8달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 즉 편안함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민우는 미경이 한결같이 능숙하면서도 지극한 정성으로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밥을 먹여줄 때도 한 입 크기로 작게 나누어 숟가락을 떠주었고 한 입을 완전히 삼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다. 그리고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대화들을 나지막하게 건넸다. 그 대화는 민우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물건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집 막둥이가 지난주에 7살이 되었거든요. 미경은 밤에 먹을 약을 준비하며 혼잣말처럼 조잘거렸다. 반 친구들 다 불러서 거창하게 파티를 하고 싶어 했는데 형편상 집에서 단출하게 챙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직접 구운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끄면서 환하게 웃어주는데 제 인생에서 그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겠더라고요. 민우는 타인의 소소하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 이야기에 진심으로 마음이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가 들었던 유일한 대화는 오직 자신의 병명, 육체적 필요,
혹은 연명치료의 기계적인 절차에 관한 것들 뿐이었다. 그 누구도 그에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나 생일 파티 혹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소박한 기쁨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미경은 마치 침대와 천장이라는 감옥 너머에도 여전히 바깥 세상이 존재하고 삶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을 정말로 뒤흔든 일은 밤 12시쯤에 일어났다. 미경은 해야 할 모든 돌봄 업무를 마쳤고 모니터 장비들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민우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보통 다른 간병인들이었다면 이쯤 되면 모니터만 켜둔 채 대기실로 들어가 몸을 뉘었을 것이다. 정해진 다음 처치 시간이 올 때까지 그를 사실상 방치해두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미경은 그러지 않고 침대 옆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민우 씨, 그녀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대답하시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제가 잠시 여기 같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혼자 보내는 밤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외로우니까요. 순간 민우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만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은 이 낯선 여성이 그동안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무시무시한 고문, 즉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밤에 짓눌리는 듯한 외로움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었다. 그는 미경이 부디 알아차려 주기를 바라며 작은 신음으로 허락의 뜻을 보냈다. 고마워요. 미경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우는 그녀의 따뜻한 음성만으로도 그 미소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믿기지 않게도 민우의 마비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미경이 다독이듯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어디선가 읽었는데 몸으로 직접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으시길 바랄게요. 민우는 손끝의 감각을 물리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가슴 깊은 곳으로는 그 온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지난 8달 동안 병원 치료나 간병 업무를 배제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손길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자신이 미처 깨닫지도 못한 채 얼마나 이 따뜻한 온기를 갈망해 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다. 미경은 쉬지 않고 시끄럽게 떠드는 대신 방 안의 침묵을 포근하게 채워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거 아세요? 미경이 그의 손을 꼭 쥔 채 말했다. 사실 오늘 밤에 연락받았을 때 처음엔 안 하겠다고 하려 했어요. 일주일 내내 청소일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뛰어서 몸이 천근만근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있을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할 돈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미경이 말을 멈추고 낮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민우의 귓가에 들려왔다.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거든요. 미경은 목소리를 약간 떨면서도 애써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산업재해 사고였어요. 찰나의 부주의로 한순간에 저희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죠. 갑자기 새 아이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고 애들 비바람 피할 집 하나 지키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어요. 민우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어떤 감정, 즉 타인을 향한 깊은 공감으로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사느라 다른 이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진 세월을 겪으면서 제가 뭘 배웠는지 아세요? 미경이 물었다. 민우는 그녀가 단순히 정적을 깨기 위해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진심으로 나누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되어줄 소중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면 삶은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 고백은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민우의 멍든 가슴을 적셨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그리고 내가 버텨내기를 바라는 누군가. 민우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가족들은 그를 외면했고 친구들은 종적을 감췄다. 그의 움직이던 몸과 함께 삶의 목적마저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이다.
마치 민우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미경이 그의 손을 지그시 맞잡아 왔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철저히 외톨이가 되었다고 느끼시겠죠.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연민의 목소리였다. 더는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민우는 그녀가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확신하는지 묻고 싶었다. 자신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여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감히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오직 희미한 신음만이 새어나왔을 뿐이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미경은 그의 신음 섞인 의문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민우 씨의 손을 잡고 있고 당신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 걸 생생히 느끼고 있으니까요. 심장이 뛰는 한 희망은 반드시 존재해요. 다시 걷게 된다거나 잃어버린 과거를 모두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거창한 희망은 아닐지라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인연을 맺고 매일 찾아오는 아침에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희망 말이에요. 그것은 지난 몇 달 동안 그 어떤 평범한 상황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황당할 정도로 낙관적인 말이었다. 평소에 민우였다면 자신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늘어놓는 알맹이 없는 위로라며 그 말을 단칼에 무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수가 그 말을 건네는 방식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상실과 고통을 직접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무게감 같은 것 말이다. 그 덕분에 그 말은 뻔하고 식상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 깊이 와닿는 진실로 울려 퍼졌다. 우리 첫째 아들 준우가 이제 13살이에요. 지수는 다시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아이 아빠가 세상을 떠났을 때 준우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었어요.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죠. 의사들은 충격 때문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시간, 그 이상이라는 걸요. 삶이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민우는 그렇게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늘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은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지수는 마치 마음속 질문을 듣기라도 한 듯이 설명을 덧붙였다. 다 괜찮아질 거라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이 아픔을 어떻게 다룰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죠. 고통에 갉아먹혀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픔을 다른 아픈 이들을 향한 따뜻한 연민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민우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고통이 자신을 갉아먹도록 방치해 두었었다. 억울함과 자기 연민에 빠져 스스로를 완전히 집어삼키게 놔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어떨까? 이렇게 망가져버린 모습으로도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 지수의 이야기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아이들의 이야기, 삶과의 치열한 사투, 일상 속의 소소한 기쁨과 좌절의 순간들이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민우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들었다. 메말랐던 그의 영혼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를 갈구하며 그녀의 말을 마음속으로 들이켰다. 새벽녘이 가까워질 무렵 민우는 지수의 목소리가 점차 작아지고 말과 말 사이의 간격이 길어지는 것을 느꼈다. 눈동자를 굴려 그녀를 바라보니 지수는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뜨려 애처롭게 버티고 있었다. 그녀가 슬쩍 언급했던 대로 사흘 연속 야간 근무를 마친 터라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이 분명했다. 죄송해요. 지수가 잠을 깨려는 듯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중얼거렸다. 잠들면 안 되는데 환자분 상태 표시창만 조금 더 확인하고. 하지만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녀의 눈꺼풀이 스르륵 감겼다. 지수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킨 것이 몹시 부끄러운지 억지로 눈을 뜨려고 애를 썼다. 민우는 괜찮다고, 좀 쉬라고, 지난 몇 달 동안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이 편안해진 건 처음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끝내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밀려드는 피로를 이기지 못한 지수는 민우의 손을 꼭 쥔 채 그의 손바닥 바로 옆 침대 가장자리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살인적인 교대 근무를 버텨내며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 애쓰다 온몸에 진이 다 빠져버린 그녀는 그 순간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민우는 고개를 비스듬히 내려 거의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는 이 여성이 곁에서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마비된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치 아주 소중해서 고이 보살펴야 하는 물건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따뜻한 손길이었다. 묶었던 머리카락이 몇 가닥 흘러내려 지수의 얼굴을 덮고 있었다. 민우의 눈에는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패인 피로와 걱정 어린 주름들이 고스란히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가 매일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온 삶의 흔적이었다. 바로 그 순간 죽어있던 한민우의 심장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사고가 난 이후 처음으로 억울함과 자기 연민이 아닌 다른 감정이 마음속에서 솟구쳤다. 그것은 바로 고마움이었다. 자신마저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짊어진 이 지친 여성이 그를 단순한 업무 대상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으로 대해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이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이 믿었던 것만큼 세상에 완전히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훨씬 더 강렬한 감정이 밀려왔다.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열망,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이 여성을 위해 무엇이든 정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돕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였다. 민우는 지수가 조심스럽게 감싸쥔 자신의 마비된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 8달 만에 처음으로 한민우는 그저 숨만 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고 싶어졌다. 모두가 자신을 쓸모없이 망가진 존재로 취급할 때 그를 온전한 인간으로 바라봐준 이 여성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다. 어떻게든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고 싶었다. 민우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존재조차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 바로 희망의 눈물이었다. 새벽빛이 부드럽게 방 안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민우는 곁에서 잠든 지수를 가만히 바라보며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일생일대의 결심을 내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이 정말 가능하기는 한 일인지조차 몰랐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 끔찍한 고통을 가치 있는 무언가로 바꿀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낼 작정이었다. 이 여성과 그녀의 가족을 도울 방법을 찾을 것이다. 전신이 마비된 남자라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것이다. 지수는 단 하룻밤 만에 수개월 동안의 전문적인 심리치료도 해내지 못한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자신을 정의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삶은 다시 시작되는 법이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이유를 찾았을 때, 그리고 나의 존재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 다짐할 때 삶은 다시 시작된다. 다른 누구도 보여준 적 없는 따뜻한 손길로 자신의 손을 꼭 쥐어준 채 곁에서 지쳐 잠든 이 여성을 바라보며 한민우는 확신했다. 자신이 마침내 살아갈 새로운 이유를 찾았음을 말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지수와 그녀의 아이들에 얽힌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파괴적인 진실이야말로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유일한 관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방 안에서 무언가 영원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듯 아침 햇살은 야속하리만치 차분하게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지수는 찰나의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다. 초점을 잃은 그녀의 눈동자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이윽고 차가운 현실이 머릿속을 때렸다. 그녀는 여전히 한민우 씨의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은 여전히 그의 손과 포개져 있었으며 불편한 자세로 밤을 지샌 탓에 목이 뻐근하게 아파왔다. 어머나 세상에. 지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한민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이래선 안 되는 건데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간병인 업체에 저를 신고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지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멈춰섰다. 한민우 씨가
그동안 다른 환자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으로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동자에는 짜증도 원망도 전날 밤 처음 도착했을 때 느껴졌던 차갑고 무관심한 벽도 전혀 없었다. 완전히 다른 감정이 맴돌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세상을 다 포기한 것 같던 그의 얼굴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감정이었기에 지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것은 고마움이었다. 지수는 어안이 벙벙해져 눈을 깜빡였다. 급하게 바이탈 모니터를 확인해 보았지만 수치는 모두 안정적이었다. 민우의 자세가 불편하지는 않은지도 살펴보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지극히 정상이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일까? 환자분,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민우는 지수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긍정의 신호로 작은 소리를 냈다. 그리고 온몸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쏟아붓는 듯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눈동자를 굴려 창밖을 가리켰다가 다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마치 떠오르는 해를 보라는 듯이 말이다. 지수는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붉고 노란 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그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조금 전까지 감옥처럼 캄캄하고 절망스러웠던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참 예쁘네요. 지수가 혼잣말처럼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돌려 민우를 보았을 때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이지수는 지난밤 동안 자신이 미처 계획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전신 마비 환자이자 자산가인 이 남자는 간병인 업체의 기록에 따르면 전문 치료사들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병문안도 일절 차단한 채 지난 한 달 동안만 3명의 간병인을 까다로운 이유로 해고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이나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 과정에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지수가 미처 몰랐던 사실은 민우 역시 그녀가 잠든 동안 그녀를 아주 깊이 관찰했다는 점이었다. 민우에게는 몇 시간 동안 생각할 여유가 있었다. 그녀가 흘리듯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 자신도 모르게 털어놓았던 사소한 삶의 흔적들을 곱씹어 볼 시간 말이다. 3명의 아이들, 싱글맘, 닥치는 대로 일해야 하는 고단한 하루하루와 가혹한 야간 근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그를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대체 이 여자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그 해답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불쑥 찾아왔다. 지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의 전화는 대개 좋은 소식일 리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처럼 지수의 얼굴에 짙은 수심이 깔렸다. 그녀는 사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려 몸을 살짝 돌려 전화를 받았지만 방이 워낙 좁았던 탓에 민우에게는 수화기 너머의 소리와 지수의 음성이 고스란히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찰나에 딱딱하게 굳어졌다. 조금 전에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민우마저 느낄 수 있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이 낼 법한 무거운 목소리였다. 수화기 저편의 말을 듣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열이 얼마나 나는데 또다시 정적이 이어졌다. 준우야, 엄마 말 잘 들어. 아래쪽 서랍에 보면 해열제 물약 있거든. 그거 먹이고 내가 갈 때까지 동생들 잘 돌보고 있어.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그녀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 지수의 단단했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휴대폰을 가슴팍에 꼭 움켜쥐었다. 민우의 눈에는 그녀가 온 존재로 짊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혹한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보였다. 이윽고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더니 다시 눈을 뜨고 늘 그랬듯 씩씩하고 의연한 지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한 회장님, 은수는 짐을 챙기며 손을 미세하게 떨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하게 말했다. 막내 아이가 고열이 심해서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양 서비스 업체에 연락해서 아침 근무자분을 일찍 보내달라고 해두었습니다. 1시간 안에는 도착하실 겁니다. 모니터 장비들은 모두 정상이고요. 아침 약은
침대 옆 협탁 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소리를 내었다. 단 한 번의 짧은 신음이었지만 은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에는 충분할 만큼 간절했다. 은수는 몸을 돌려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은 무언가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를 대비해 비서가 늘 의사소통용 수첩을 준비해 두는 자리였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민우는 수첩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은수를 간절하게 바라보았다. 당연히 그렇다는 뜻이었다. 은수는 수첩과 볼펜을 들고 아직 민우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부위로 천천히 다가갔다. 입을 이용한 의사소통은 이전 간병인이 고안해낸 원시적인 방식이었다. 민우는 이로 볼펜을 물고 수첩 위에 느리고 힘겹게 한 글자씩 눌러서 내려갔는데 이 암호 같은 글자들을 해독할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말이지 거의 없었다. 은수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늘 보아왔던 애써 감추려 해도 드러나고 많은 그 조바심 가득한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집에 아픈 아이를 두고 왔음에도 은수는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가진 사람처럼 묵묵히 기다렸다. 한 글자 한 글자 민우는 두 단어를 완성해 나갔다. 은수가 그 글자들을 읽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고 눈물이 고이지 않도록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그 두 단어는 바로 얼른 와요였다. 명령이 아니었다. 돈으로 주변 모든 이들의 충성을 사는 것에 익숙했던 남자의 강요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민우라는 남자가 암흑 같은 8달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말이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청이었고 가식 없는 유약함의 표현이었다. 비록 지금은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지만 이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거대한 변화의 첫 벽돌이었다. 은수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에 꼭 돌아올게요. 은수가 약속했다. 그리고 은수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민우는 그의 가족들이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단언했던 행동을 했다. 바로 미소를 지은 것이다. 성북동 저택에는 12개의 방과 4개의 거실, 민우가 다시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없는 서재, 그리고 정원사들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빈틈없이 가꾸어 놓은 완벽한 정원이 있었다. 보는 이들을 압도하고 권력을 과시하며 집주인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를 온 세상에 선언하기 위해 설계된 집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주간 근무 간병인이 철저히 직업적인 침묵 속에서 할 일을 하는 동안 민우의 눈에는 그 화려함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침대 옆에 빈 의자만을 향해 있었다. 주간 근무자의 이름은 박진우였다. 그는 유능하고 시간관념이 철저했으며 이전의 다른 간병인들처럼 완전히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감정적 교류 없이 오직 기계처럼 완벽하게 일만 처리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투여하고 상태를 확인하며 기록했다. 민우는 몸을 그에게 맡겨둔 채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은수의 아들은 괜찮을까? 불과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 없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갈 것이라며 소리 없이 생을 포기하려 했던 남자에게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생전 보지도 못한 아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자의 아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고 그것은 다시 잠들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방문이 열렸을 때 민우는 그녀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은수라는 것을 직감했다. 발소리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기운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에 마침내 신선한 바람이 불어들어올 때처럼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하는 느낌이었다. 은수는 눈밑이 휑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얼굴에는 애써지어 보인 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 회장님. 은수는 가방을 의자 위에 내려놓으며 숙련된 솜씨로 모니터 장비들을 살폈다.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민우는 방 안을 분주히 움직이는 은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몸짓이 어젯밤보다 확연히 둔해졌고 어깨에는 새로운 피로와 긴장이 짓누르고 있음이 느껴졌다. 하지만 은수의 눈길이 자신과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진심으로 부드러워지는 것 또한 놓치지 않았다. 민재는 이제 괜찮아요. 은수가 말했다. 민우가 미처 묻지 못한 질문에 대답해 주려는 듯했다. 제 막내 아들 이름이 민재거든요. 오늘 아침에 열이 내렸어요. 은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민우가 이제 막 알아채기 시작한 그녀 특유의 무장해제시키는 솔직함으로 덧붙였다. 완전히 괜찮아진 걸 확인하고 나서 큰애 민성이한테 맡겨두고 나왔어요. 겨우 13살인 민성이가 엄마가 살인적인 교대 근무를 서는 동안 동생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 그 머릿속의 그림이 민우의 가슴 한 구석을 수개월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으로 저릿하게 만들었다. 오늘 아침에 업체에서 제게 정식으로 이 일을 계속 맡아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은수는 저녁 약을 꼼꼼하게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아시다시피 전 정식 간호사는 아니에요.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집에서 간병하며 회복을 도우려고 들었던 기초 요양보호사 교육만 이수했을 뿐이거든요. 은수는 짧게 한숨을 돌렸고 민우는 그 말 속에 깃든 묵직한 아픔을 감지했다. 결국 찾아오지 않은 회복이었으리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은수가 말을 이었다. 평소에는 다른 부업들과 시간이 겹쳐서 이런 중환자 간병은 잘 맞지 않아요. 아이가 셋이나 딸린 몸이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처지가 못 되거든요. 은수는 마침내 민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왠지 여기에 머물러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업체 측 제안을 수락하려고 합니다. 회장님만 괜찮으시다면요. 민우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수첩 쪽으로 눈빛을 보냈다. 은수는 기어이 조르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수첩을 가까이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이미 단어 하나를 읽어내는 법을 배운 터였다. 바로 네라는 글자였다. 민우가 아직 알지 못했던 사실은 바로 그날 오후 서울 한복판 유리와 강철로 둘러싸인 법무법인 한울의 사무실에서 그의 전담 변호사가 몇 시간째 그와 연락을 취하려 애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바로 최경환 변호사였다. 최 변호사는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날카롭고 치밀한 눈빛을 지닌 인물로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민우의 법률 자문을 도맡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한 회장의 제국을 일군 모든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 모든 자금의 흐름, 그리고 모든 전략적 결정을 꿰뚫고 있었기에 지금 상황이 대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민우의 개인 비서인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고 이후에도 묵묵히 곁을 지킨 충직한 청년 도현은 민우의 최측근 중에서 유일하게 침몰해가는 배를 떠나지 않은 직원이었다. 김 실장,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최 변호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다. 오늘 반드시 한 회장님과 통화해야 하네. 변호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몇 주 동안 그 누구의 면회도 받지 않고 계십니다. 도현은 의리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특유의 긴장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심지어 제가 올리는 업무 보고 전화조차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다. 자네도 알아야 해. 아들 준호가 한 회장님을 상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네.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니 재산 관리권을 박탈해 달라는 거지.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회장님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으면 판사는 남은 재산 전부를 준호의 뜻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버릴 걸세. 수화기 건너편에서 딱 3초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1시간 안으로 저택으로 가겠습니다. 도현이 말했다. 30살 남짓한 젊은 나이에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안색을 한 도현은 민우가 침대에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켜두고 상황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울렸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스스로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해주고 있었다. 방에 함께 있던 은수는 자리를 비켜주어야 할지 물었지만 민우는 가지 말라는 뜻을 눈빛으로 명확히 전달했고 도현 역시 그 신호를 정확히 알아듣고 은수를 붙잡았다. 준호 녀석은 자네의 신체적 마비 때문에 정상적인 소통과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네. 최 변호사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법조인으로서의 공분이 섞인 목소리로 수화기 너머에서 설명했다. 요컨대 민우, 자네의 친자식이 자네라는 사람이
법적으로 더는 존재하지 않는 산송장이나 다름없다고 판사를 설득하려 드는 중이야. 방 안에는 냉혹한 침묵만이 맴돌았다. 민우는 눈을 감았다. 몇 주 전처럼 절망에 겨워 눈을 감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눌린 분노였고 수개월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결연한 의지였다. 스스로도 그 이유를 완전히 알 수는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우는 서서히 눈을 떠 도현을 바라보았다.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회장님, 도현이 물었다. 준비되셨습니까? 민우는 다시 수첩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번에 전하려는 메시지는 훨씬 길었다. 한 글자씩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방 안의 그 누구도 감히 그 인내의 순간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다. 은수는 수첩을 단단히 받쳐주었고 도현은 민우가 가리키는 한자 한자를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수화기 저편의 최 변호사 역시 숨을 죽인 채 경청했다. 마침내 문장이 완성되자 도현이 온전한 메시지를 크게 읽었다. 싸울 겁니다. 서류 가져오세요. 도현은 목구멍까지 울컥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감추려 헛기침을 해야만 했. 전화기 너머의 최 변호사 또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평소의 냉철한 이성을 내려놓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장님. 도현과 최 변호사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마침내 전화를 끊은 뒤 은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늘 그렇듯 다정한 손길로 민우의 베개를 바로잡아주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한 회장님, 은수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저는 법도 모르고 큰돈이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어요. 은수는 잠시 뜸을 들였다. 제 아이들에게 제가 온전한 모습으로 필요하듯 회장님께서도 이 싸움을 치러내려면 스스로 온전하셔야 합니다.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가슴속 가장 시린 구석에서 은수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지펴올린 낯설고 따스한 온기를 두 번째로 느꼈다. 그날 밤 마침내 잠이 찾아왔을 때 민우는 매일 밤 바라보던 삭막한 천장 꿈을 꾸지 않았다. 민우는 정원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꿈을 꾸었다. 유리처럼 깨지기 쉽지만 아침 햇살처럼 선명하게 다가오는 자신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의 꿈이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바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방문으로 이 모든 기적이 위태로워질 줄은. 그날 아침은 아주 평온하게 찾아왔지만 민우는 이미 그런 고요함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운 뒤였다. 도현은 아침 일찍 하 변호사가 밤새 준비한 두툼한 법적 서류철을 들고 찾아왔다. 도현은 침대 옆 조절식 칸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조심스레 펼쳐놓고 민우가 속으로 깊이 감사해야 할 만큼 인내심 있게 조항 하나하나를 설명해 나갔다. 민우의 법적 의사결정 능력을 입증하는 과정은 대단히 복잡했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법원과 무관한 제3자로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의 감정 소견, 민우의 인지 능력이 온전함을 입증해줄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와 진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했다. 아들 태성이가 어떻게든 빼앗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시간 말이다. 판사가 몇 주 뒤로 첫 신문 기일을 잡았습니다. 도현이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다. 민우는 도현의 이 초조한 버릇이 나쁜 소식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하 변호사님 말로는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기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민우가 의사소통용 공책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자 민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공책을 그의 눈앞으로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완전히 자리 잡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불과 며칠 만에 맞춰진 이 소리 없는 호흡을 도현은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지? 도현은 질문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현재로서는 하 변호사님과 저, 그리고 도현이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망설이며 민서를 슬쩍 쳐다보았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민서가 정리하던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덤덤하게 말했다. 전 제가 상관할 바
아닌 일에 끼어들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니까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마 꺼내지 못한 말이 남아있는 듯했다. 태성이가 법무법인 세유를 선임했습니다. 도현이 말을 이어갔다. 지독하기로 소문난 곳이고 법정 싸움에도 아주 능한 자들입니다. 하 변호사님 말로는 저들이 회장님이 타인과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증거를 제출할 거라고 합니다. 도현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회장님의 신체적 상태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 공격해 올 겁니다. 민우의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른 분노는 너무도 격렬해서 순간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마저 느꼈다. 내 자식놈이 내 핏줄이 감히 마비된 자신의 육체를 빌미로 남은 마지막 권리까지 빼앗으려 들다니. 민우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에는 사고 이후 도현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강인한 결의가 번뜩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였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20년 전 이 저택을 지을 때 민우가 직접 골랐던 대리석 바닥 위로 고급 구두굽이 부딪히는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현이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서도 고개를 들었고 이윽고 문이 벌컥 열렸다. 한서연이 마치 여전히 자기 집인 양 당당하게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실제로 그녀의 어머니가 이혼할 당시 맺은 합의서 덕분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지분의 일부가 그녀에게 남아있기도 했다. 서연의 뒤편으로 민우가 난생 처음 보는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는 일쯤은 아주 익숙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변호사였다. 보나마나 법무법인 세율에서 보낸 자가 분명했다. 아빠, 서연이 계산된 다정함과 다급함을 그럴듯하게 섞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행이다. 정말 무사하셨네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손으로 만져질 듯 무겁고 팽팽했다. 도현은 팔짱을 꼈다. 민서는 서류 쪽으로 시선을 떨어뜨렸지만 민우는 민서의 손길이 완전히 멈춘 것을 알아챘다. 민서 역시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서연 아가씨, 도현이 환영받지 못할 손님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차가운 예의를 갖추며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오늘 예정된 방문 일정이 없으십니다. 내가 그분 딸이에요. 서현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하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내가 내 친아버지를 뵈러 오는데 무슨 예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현은 침대 가까이 다가왔. 변호사는 마치 현장의 모든 증거를 수집하려는 듯 날카롭게 방 안을 훑어보며 그녀의 뒤를 바짝 따랐다. 민우는 딸을 빤히 바라보며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리고 5개월 전 절망의 심연 속에 허덕일 때는 결코 보지 못했을 감정을 읽어냈다. 바로 초조함이었다. 서현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철저히 연습된 미소 이면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진실을 가리려 애쓰고 있었다. 서현은 두려움 때문에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다. 아빠, 서현은 다정한 척 다가왔지만 그들의 진짜 관계를 대변하듯 일정한 거리를 둔 채 말을 이었다. 태성 오빠랑 얘기해봤어요. 저희는 아빠의 건강과 안위가 정말 걱정돼요. 이런 상태로 계속 계실 수는 없잖아요. 민우는 아주 느리고 의도적인 동작으로 공책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민서가 지체 없이 공책을 가져다 주었다. 서연은 그들 사이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며 순간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이내 표정을 관리했다. 동행한 변호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민우는 지난밤에 보여주었던 그 끈질긴 집념으로 글자판을 가리키며 한자 한자 답을 써 내려갔다. 문장이 완성되자 도연이 소리내어 읽었다. 네가 왜 왔는지 안다. 내 대답은 거절이다. 순간 서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단 2초 동안 정적이 흐른 뒤 그녀는 다시 가식적인 얼굴로 표정을 다잡았다. 아빠, 상황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현이 가식적인 우월감을 은근히 드러내며 말했다. 이제 민우는 그 목소리의 비열함을 똑똑히 알아챌 수 있었다. 태성 오빠는 아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고 싶어 할 뿐이에요. 이번 성년 후견 청구는 아빠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요. 지금 아빠는 너무 나약하셔서 도움이 필요. 회장님을 돌볼 사람은 이미 충분합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했다. 법적인 권리는 하재열 변호사님이 대리하고 계시고 일상적인 사무는 제가 관리하고 있으며 일상 돌봄은 여기 정민서 씨가 전담하고 계십니다. 도현이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켰다가 말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러 오신 겁니까? 서현의 변호사가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저희는 한민우 회장님께 성년 후견 개시 절차에 자발적으로 합의해 주실 것을 권유하러 왔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양측 모두에게 정신적, 신체적 소모가 훨씬 적을 테니까요.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민우는 방 안의 사람들을 하나씩 눈여겨보았다.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으면서도 확고한 신뢰를 보여주는 도현. 여전히 시선은 서류에 두고 있지만 아무런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언제든 민우를 지키기 위해 나설 준비가 된 듯 자세를 미묘하게 고쳐 잡은 민서. 그리고 살아있는 한 사람을 법적으로 매장해버릴 서류들로 가득 찬 가방을 든 상대편 변호사까지. 마지막으로 5개월 전 자신을 애물단지 취급하며 짐짝 보듯 하다가 이제 그 짐짝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생겼음을 깨닫자 억지 다정함을 연기하는 제 딸 서현이를 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방 안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우가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소리 내어 웃을 수는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총기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다. 도현은 그 불꽃을 즉각 알아보았다. 수년 전 민우가 일생일대에 가장 혹독했던 경영권 분쟁에서 정면 돌파해 승리를 거두었을 때 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맞서 싸우기로 단단히 결심한 남자의 눈빛이었다. 서현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서현 아가씨, 민서가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는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정식으로 면담을 원하시면 김 실장님을 통해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그 어조는 지극히 차분했고 어떠한 적대감이나 과장도 없었으며 무례함 역시 전혀 섞이지 않았다. 하지만 품위 있고 확고한 위엄이 실려 있어 서현의 변호사는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며 문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서현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움과 원망이 뒤섞인 묘한 눈초리로 민서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쪽은 도대체 누군데 참견이죠. 서현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떨리는 목소리까지 숨기진 못했다. 아가씨가 계시지 않을 때 이곳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민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서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묵직한 대답은 고요한 호수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방 안의 정적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다. 서현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굳게 다물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돌아보며 그의 눈빛에서 이용할 만한 아주 미세한 빈틈이나 약점을 찾아보려 애썼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서현은 자리를 떠났다. 변호사가 그녀의 뒤를 따랐고 대리석 복도를 따라 점차 멀어지는 구두굽 소리는 민우에게 들려왔다. 지난 몇 달간 들었던 그 어떤 음악보다도 짜릿하고 만족스러운 소리였다. 방 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오자 도현은 참고 있던 숨을 크게 몰아쉬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터덜터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건 참 도현이 마땅한 표현을 찾으려 애썼다. 꼭 필요한 일이었죠. 민서가 무심코 말을 채워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류를 다시 가지런히 정리했다. 도현은 민서를 깊은 신뢰와 존경이 서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우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감옥이자 무덤 같았던 이 방에서 민우는 홀로 방치되어 지냈던 지난 8달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든든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팀이었다. 가족이라는 억지 의무감이나 사회적 부채, 영혼 없이 서명한 계약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원해서 그의 곁을 지키기로 선택한 진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 차이는 실로 대단했고 민우는 움직이지 않는 전신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로 그 든든함을 생생하게 느꼈다. 그날 밤 도현이 돌아가고 저택이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을 때 민서는 여느 때처럼 능숙하고 따뜻한 손길로 민우의 야간 간병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서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그늘이 져 있었다. 어떻게든 숨겨보려 애쓰는 근심이었지만 며칠 동안 민서의 표정을 읽는 법을 유심히 터득해온 민우는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다. 민우는 다시 공책으로 눈길을 보냈다. 민서는 잠시 주저하더니 이내 공책을 가까이 대주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민서는 체념하듯 씁쓸하면서도 단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준우 때문이에요. 민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 큰아들인데 오늘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녀가 말을 흐렸다. 요즘 방황이 좀 심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로 점점 마음의 문을 닫더라고요. 성적도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학교에서 자기한테 짓궂게 장난치던 친구들과 크게 부딪혔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석진은 그 단호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지 정확히 들을 수 있었다. 겨우 13살이라는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진 아이. 석진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충성 대신 비겁함을 선택했던 자신의 23살짜리 아들 민준을 떠올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인적인 교대 근무를 하며 버티는 동안 13살의 나이에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며 그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지훈을 생각했다. 그 둘의 선명한 대비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었다. 석진은 눈길을 돌려 공책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메시지를 적는데 그 어느 때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은주는 단 한 글자도 재촉하지 않고 끝없는 인내심으로 공책을 받쳐들었다. 마침내 글씨 쓰기가 끝나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 메시지를 읽어내려갔고 이번만큼은 억누르려 하지도 않았던 눈물이 그녀의 두 눈에 가득 고여 흘러내렸다. 공책에 적힌 메시지는 이러했다. 그 아이를 데려오게. 만나보고 싶네. 은주는 자신이 제대로 읽은 것이 맞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한참 동안 석진을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석진의 눈빛은 다음 글자가 채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대답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그 누구도 알지 못했. 아픔을 가진 아이를 향해 외로운 노신사가 베푸니 소박한 호의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은주가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들춰낼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비밀은 은주가 이 대저택에 첫 발을 내딛기 훨씬 전부터 품고 있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뒤바꿔 놓을 엄청난 비밀이었다. 13살의 박지훈은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의 거친 면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성북동 대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사춘기 소년 특유의 호기심 어린 경이로움과 삶을 통해 체득한 차가운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지훈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사방을 훑었다. 지훈은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고 머리는 살짝 헝클어진 마른 체구의 소년이었다. 오래 묵은 돈의 냄새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도는 이 거대한 저택에 있는 이 차라리 세상 그 어디든 딴 곳에 가 있는 편이 낫겠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은주는 지훈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은 채 나란히 걸으며 석진의 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는 내내 낮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현관에서 두 사람을 맞이한 동식은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그들을 반겼다. 지훈은 퉁명스러운 대답 한마디와 상대를 탐색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호의에 반응했고 동식은 그 모습에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 녀석 봐라.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한 뚝심을 가진 녀석이군 하고 동식은 생각했다. 마침내 그들이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지훈은 문지방 앞에 우뚝 멈춰 섰다. 아이의 시선이 방 안을 천천히 훑었다. 여러 대의 모니터, 환자 맞춤형 특수 침대, 그리고 주변 인테리어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누워있지만 정신만은 완전히 또렷한 한 남자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남자는 아이를 너무나도 강렬하게 응시했고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려다 겨우 발걸음을 붙잡아야 했다. 민우야, 수진이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분이 전에 말씀드린 한 회장님이셔. 내가 말했던 분이야. 민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사춘기 청소년이나 아주 어린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한 눈빛으로 태호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어른들이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 배우는 가식적인 사회적 가면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이었다. 그러더니 소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 어색하게 다가서는 게 아니었다. 민우는 진심 어린 호기심을 품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알아볼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존재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민우가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직설적으로 물었다. 태호의 눈동자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렇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도 다 알아들으셔. 태호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똑같이 움직였다. 민우는 잠시 이 말을 곱씹는 듯 하더니 머릿속에서 고민하던 문제를 마침내 해결하기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요. 아이는 담담하게 말하고는 아주 오랫동안 이곳을 드나들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혜진과 재민은 민우의 머리 위로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았다. 첫 1시간 동안 민우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관찰할 뿐이었다. 기계장치에 호기심이 생겼는지 모니터 화면들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다. 아주 가끔씩 환자 소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질문을 던졌고 엄마나 재민이 해주는 답변을 아주 진지하게 경청했다.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었던 도현은 이 모든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깊은 흥미를 느꼈다. 자신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어른들과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소년의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민우의 눈빛에는 동정 어린 기색이 전혀 없었다. 바로 그 점이 대단히 특별했다. 이 병실을 드나드는 모든 어른들은 설령 아주 좋은 뜻을 지닌 이들일지라도 도현이 대번에 알아차릴 만큼 보이지 않는 동정의 그늘을 들이운 채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도현은 자기 자신이 그저 움직이지 못하는 육체라는 조건 하나로만 평가되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민우는 도현을 바라볼 때도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대할 때와 똑같이 대했다.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도 없이 오로지 분석적인 호기심만을 가득 품은 채 바라볼 뿐이었다. 대화가 시작된 지 2시간째에 접어들었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정은 복도에 있는 작은 보조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지훈은 바로 옆 거실에서 성진으로부터 온 급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준우와 도현 둘만 남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준우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서두도 없이 불쑥 입을 열었다. 엄마는요? 우리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울어요. 도현은 민정이 곁에서 잡아줄 수가 없어서 필담 노트로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관심을 담고 준우를 향해 움직였다. 준우는 그 시선을 이야기를 계속하라는 무언의 신호로 정확하게 이해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준우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 특유의 덤덤한 어조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마음 깊이 가시지 않은 아픔이 묻어 있었다. 집에 오시면 우리한테 별일 없었는지 물어보시고 저녁밥을 차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민재랑 제 여동생 서윤이 숙제를 봐주세요. 그러다 우리가 다 잠든 줄 알면 부엌에 혼자 앉아서 우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 방에서 다 들리거든요. 셋째인 서윤이 민정이 짧게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도현은 아직 그녀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첫째 준우와 막내 민재 사이에 낀 둘째 서윤이는 이미 버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엄마에게 조금의 무게라도 더 보태지 않으려고 기척을 죽이는 법을 배워버린 아이들이 짊어지는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지훈은 계속해서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다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그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요. 무릎 위에 놓인 지훈의 두 손에 살며시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저 이제 13살이에요.
누군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줘도 세상 일이 늘 그렇게 괜찮게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쯤은 저도 이제 알아요. 도현은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는 차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을 짓누르는 그 말의 묵직한 무게감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이 13살짜리 아이는 어른들의 삶이 주는 가장 가혹한 교훈을 이미 배워버렸다.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 선의의 거짓말로, 속으로는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면서도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임을. 민우는 고개를 들어 성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혼자예요? 하고 그가 물었다. 너무나 단순하고 지독하게 직설적이며 완전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질문이었다. 지훈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동시에 단단히 엉겨붙는 기분을 느꼈다. 솔직한 답은 정말로 그랬기 때문이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떤 내숭도 얄팍한 동정심도 없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이 젊은이를 마주하자 지훈은 전혀 정반대의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우진은 눈동자를 왼쪽으로 살짝 움직였다. 완전히 돌리지는 못한 절반뿐인 대답이었지만 준우는 놀라울 정도로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차렸다. 이제 더는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소녀는 질문이 아니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우진은 수연이 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 이후 세 번째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수연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과 우진 사이에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오히려 따뜻함이 감도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들고 온 찻잔들을 보조 탁자 위에 내려놓고 두 사람 모두 눈치채지 못하게 잠시 지켜보았다. 준우의 자세는 편안하게 풀려 있었다. 몇 년 동안이나 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 고질적인 긴장감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우진의 눈빛을 보았다. 생기가 돌고 또렷하게 빛나는 우진의 눈은 온전히 자신의 아들에게 향해 있었다. 수연은 그 시선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우진이 첫날 밤부터 보여주었던 바로 그 시선이었기에 수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울컥 요동쳤다. 바로 그때 도현이 거실에서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돌아왔고 그의 굳은 표정은 방 안의 따뜻한 온기를 단번에 앗아갔다. 수연 씨, 완전히 굳어진 목소리로 도현이 말했다. 밖에서 잠깐 얘기 좀 하죠. 복도로 나오자 도현은 문을 반쯤 닫고는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줄 말을 꺼내기 직전에 그 특유의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하 실장이 수연 씨의 에이전시 기록을 조사해봤습니다. 도현이 말을 시작했다. 상위 1%의 특별한 고객을 전담하는 고정 간병인이 될 때 거치는 필수 절차니까요. 수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수연 씨, 도현이 잠시 말을 멈췄다. 왜 그 첫날 밤을 보내기 전부터 이미 우진 씨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겁니까? 뒤이어 찾아온 침묵은 이전에 흘렀던 그 어떤 고요함과도 다른 무거운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수연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늘 무언가를 바쁘게 움직이던 그녀의 두 손이 힘없이 양옆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닫힌 방문을 흘낏 보았다가 이내 도현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 실장이 정확히 무엇을 알아낸 겁니까? 평소의 온기가 싹 가신 목소리로 수연이 물었다. 수연 씨의 남편이었던 민석 씨가 태성건설에서 11년 동안 근무했다는 사실입니다. 도현은 수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곳은 몇 년 전 우진 씨가 인수했던 바로 그 건설사입니다. 그리고 인수 후 불과 6개월 만에 회사를 청산해버렸죠. 14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제대로 된 퇴직금이나 보상도 없이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만들면서 말입니다. 복도가 한층 더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지수 씨 남편도 그 노동자들 중 한 명이었어요. 준호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는 회사가 문을 닫기 3주 전 정상건설의 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고요. 납덩이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폐업 문서에 직접 서명한 장본인이 바로 한태성이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 첫날 밤 여기에 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쉽사리 나오지 않았지만 이윽고 지현이 눈을 떴을 때 그 눈빛 속에는 감추려 하지 않는 복잡하고도 진실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네, 지현이 나지막이 말했다.
알고 있었어요. 민우가 먼저 방으로 들어섰다. 지연이 그 뒤를 한 걸음 처져 따랐고 도주는 그 기류의 변화를 즉각 알아차렸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처럼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현우 역시 그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며 부모의 감정 상태를 본능적으로 살피는 법을 체득한 아이 특유의 예민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현우야, 지현이 감정을 억누른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 삼촌이랑 거실에 나가서 잠깐 기다려줄래? 네. 소녀는 도준을 한번 바라보고 이어 엄마를 본 뒤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민우가 문을 닫으며 그 뒤를 따라 나갔다. 지현과 도준만이 방에 남겨졌다. 지현은 침대 옆에 놓인 의자로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잠시 동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늘 그래왔듯 상대의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그 특유의 진솔한 눈빛으로 도준을 가만히 응시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마침내 지현이 입을 열었다. 도준은 눈동자를 움직였다. 그래요. 당신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간에 그 전에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지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거칠지 않았고 깊은 상처를 입었을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 첫날 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수년 동안 풀리지 않던 질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왔어요. 제 남편은 그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회사가 약속했던 안전 수칙들이 끝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그렇게 저와 새 아이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지연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 회사 폐업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침대에 누워 계셨죠. 도주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지현의 말을 경청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마주한 사람은 지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으나 이내 감정을 추스르며 이어갔다. 제가 예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 똑같이 버림받고 스스로 원한 적 없는 무거운 삶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버텨내고 있는 가련한 영혼을 보았을 뿐입니다. 지연의 뺨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려 무던히도 애썼지만 결국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뒤이어 찾아온 침묵은 도준이 지난 몇 년간 경험해본 것 중 가장 진실되고 엄숙한 침묵이었다. 도준이 의사소통용 글자판 노트 쪽으로 눈동자를 움직였다. 지현은 노트를 가까이 가져다 대고 가만히 기다렸다. 도준이 답을 채워나가는 데는 그 어느 때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자 한자 움직이지 않는 신체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온정성을 다한 깊은 고뇌 끝에 그는 두 손의 움직임을 잃은 이후 가장 중요하고도 무거운 메시지를 완성해 나갔다. 글이 완성되자 지연은 소리 없이 그 문장들을 읽어내려갔고 이번에는 한 방울이 아닌 뜨거운 눈물방울들이 가로막을 틈도 없이 지연의 뺨을 타고 사정없이 흘러내렸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그 용서를 조금이라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남은 생을 다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 밖에서는 집안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현우가 민우와 나지막이 나누는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두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 궤도로 틀어졌음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지연은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 첫날 밤처럼 따스하게 도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달랐다. 이제는 간병인이 환자에게 건네는 손길이 아니었다. 서로 얽히고 설킨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두 인간이 세상의 모든 상식과 고통을 거스르고 서로를 끌어내리는 대신 어떻게든 함께 손을 맞잡고 살아남아 보겠다고 다짐하는 구원의 몸짓이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지연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해하고 싶어서 왔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맞잡은 서로의 손을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다. 아픔은 또 다른 아픔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요. 밖에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 버려진 정원 위로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안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망가져 있던 무언가가 결코 사라지지 않겠다는 지독하고도
눈물겨운 용기를 내어 서서히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다. 바로 최필두가 저택을 감시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붙여두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자가 그날 오후에 몰래 촬영한 사진들은 도준의 막대한 재산뿐만 아니라 지연의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까지 위협하는 비열한 법적 공방의 무기로 사용될 터였다. 지연이 진실을 털어놓은 지 정확히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폭풍우가 몰아쳤다. 민우가 여태껏 도준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방 안에 들어섰다. 그의 뒤를 따라 정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처럼 전화로만 업무를 처리하던 변호사가 직접 이 저택까지 찾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지연은 침대 곁에서 도준의 아침 약 복용을 돕고 있었다. 고개를 든 지연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엄청난 일이 터졌음을 감지했다. 지금 당장 얘기를 좀 나눠야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군더더기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내며 협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최필두 측 변호인들이 오늘 아침 법원에 이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민우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 첫날 밤 잠든 도준의 곁에서 지연이 그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지현이 도준에게 글자판 노트를 건네주는 모습. 제3자가 보기에는 단순한 간병인과 환자 사이를 넘어서 미묘한 관계로 오해하기 딱 좋은 야릇한 분위기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지연과 도준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진은 현우가 침대 곁에 앉아 도준과 함께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서로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다정한 순간을 포착한 장면이었다. 최필두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 변호사가 억눌린 분노를 삼키며 직업적인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도준 씨가 현재 이지현 씨에게 정서적으로 철저히 가스라이팅을 당해 조종당하고 있으며 이지현 씨가 도준 씨의 막대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미성년자인 자녀들까지 동원해 심신미약 상태인 환자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 안에는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지연은 충격에서 서서히 현실을 깨닫고 마침내 도준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감정으로 변해가는 눈빛으로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바로 공포였다. 자신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직 아이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두려움이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민우가 한마디 한마디 뱉어내는 것조차 온몸의 기운을 쥐어짜듯 힘겹게 말을 이었다. 저들은 이지연 씨가 도준 씨에게 위해가 되는 인물이라며 즉각 간병인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긴급 제기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지연이 항변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다 빠져 있었다. 저도 압니다. 정 변호사가 답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게 있습니다. 정 변호사의 침묵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 저쪽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현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이지연 씨가 도준 씨에게 과도한 시간을 쏟느라 정작 친자식들의 양육을 방임하고 있으며 특히 아들 현우를 앞세워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만들고 조종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이를 악물었다. 이미 아이들의 주거 환경과 양육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조사가 잡혔습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말들은 지연의 머리 위에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도준은 지연이 비틀거리며 쓰러지지 않으려고 침대 모서리를 다급하게 움켜쥐는 모습을 눈앞에서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다. 아니야. 지연이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아이들을 빼앗아 가게 둘 수는 없어요. 전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다 해주려고 일자리를 3개씩이나 뛰면서 밤낮으로 일해왔어요. 우리 애들은 잘 지내고 있고 안전하다고요. 전 결코. 정 변호사가 단호하면서도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목소리로 지현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상황의 무거운 중압감까지 숨길 수는 없었. 잘 압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증명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일들에 단단히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저들은 지연 씨의 경제 상황, 하루 일과 주거 환경,
그리고 아이들의 심리 상태까지 모든 것을 이잡듯 뒤질 겁니다. 지연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고통스럽지만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만둘게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 당장 간병인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업체에 연락해서 다른 분을 보내달라고 요청할게요. 안 돼. 도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단호한 한마디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깜짝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어설픈 신음소리도 애써 쥐어짜낸 불명확한 발음도 아니었다.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아 굳어버린 구강 근육을 온 힘을 다해 제어하여 내뱉은 너무나도 또렷하고 완전한 한마디였다. 도준 씨. 정 변호사가 조심스레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도준은 한치의 지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급박한 눈빛으로 글자판 노트를 가리켰다. 민우가 서둘러 노트를 가져왔다. 지연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굳게 붙잡았다. 도준이 메시지를 써 내려가는 과정은 이전의 그 어떤 순간보다 오래 걸렸지만 자판 위에 글자 하나하나에 실린 확고한 집념은 방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여태껏 본 적 없는 결연한 것이었다. 도준이 마침내 글을 마치자 민우가 그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어 내려갔다. 그만두지 마세요.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최필도는 결코 이기지 못할 겁니다. 내가 그 신문 기일에 직접 갈 것이고 내 입으로 직접 진실을 밝힐 겁니다. 뒤이어 흘러간 침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겁고 장엄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도준 씨, 정 변호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며 입을 열었다.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인지 능력과 정신 상태가 아주 온전하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야만 합니다. 최필두 측 변호사들은 도준 씨가 하는 모든 말이 이지현 씨나 저희 측에 의해 조종당한 결과물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물고 늘어질 겁니다. 도준이 정 변호사를 응시했다. 그의 두 눈에는 정 변호사가 아주 오래전 똑똑히 본 적 있는 강인한 무언가가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도준이 과거에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덤벼들던 세 곳의 대형 경쟁업체를 상대로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도 가혹했던 경영권 방어 전쟁을 치렀을 때 보여주었던 독한 눈빛이었다. 당시 도준은 냉철한 전략과 한치의 흔들림 없는 도끼 어린 집념으로 결국 그 싸움을 완승으로 이끌어냈었다. 그것은 패배 따위는 결코 선택지에 두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자만의 뜨거운 눈빛이었다. 도준이 다시금 노트를 향해 눈동자를 움직였다. 이번 메시지는 무척 짧았지만 그 울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신경외과 전문의를 내 앞으로 당장 데려오십시오. 정밀검진을 완벽하게 마칠 겁니다. 검사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죠. 정 변호사가 민우를 쳐다보았다. 민우는 지연을 바라보았고 지연은 고마움과 두려움 그리고 아직 두 사람 모두 차마 입 밖으로 내어 표현하지 못할 아주 깊은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도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민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의 전문의를 통해 정밀 검진 결과를 온전히 받아내려면 보통 몇 주일은 좋게 걸릴 겁니다. 심리 기일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강 변호사가 전화를 꺼내들며 대답했다. 한국신경의학센터의 김민지 박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증 마비 환자의 인지 기능 평가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자죠. 우진 씨의 의식이 완전히 명료하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오직 그 사람뿐입니다. 강 변호사는 번호를 누르고 신호가 가기를 기다렸다. 상대가 전화를 받자 그의 목소리는 절대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한 법조인의 톤으로 바뀌었다. 강 변호사가 조율을 진행하는 동안 서현은 우진에게 다가갔다. 지훈이 방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도 남들의 이목을 생각하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도 모두 잊은 채였다. 지금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나중에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서현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우진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서현이 속삭였다. 나 때문에 우진 씨의 소송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 없어요. 그러자 우진이 서현을 바라보더니 그 방에 있던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가 입을 열어 소리를 낸 것이다. 온전한 단어는 아니었다. 음절을 만드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굳은 근육을 쥐어짜내어 간신히 뱉어낸 갈라진 소리였지만 그 의도만큼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해, 야, 해. 서연이 꾹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연은 우진의 마비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마치 평생 만져본 것 중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지훈은 두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주기 위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서연이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할 때 지난 며칠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아들 민우가 엄마를 데리러 병원에 도착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민우는 단번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다. 민우는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우진이 서연을 향해 너무나 또렷한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사실대로 말해줘. 결국 서연은 민우에게 털어놓았다. 찍힌 사진들에 대해, 억울한 오해와 고발에 대해,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위협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했다. 서현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진실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고 믿었기에 늘 자식들에게 그래왔던 것처럼 숨김없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민우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자세한 사정을 들을 때마다 민우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 소녀는 우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겨우 13살짜리 아이의 표정이 아닌 겪은 세월만큼 부쩍 자란 어른스러운 깊이가 서려 있었다. 우리 엄마가 한 말 정말이에요? 민우가 물었다. 저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게 진짜예요? 우진이 눈동자를 움직였다. 그래, 왜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었다. 그저 눈짓 한 번으로 대답하기엔 훨씬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한 질문이었다. 우진은 시선을 글자판 노트 쪽으로 옮겼다. 이번에는 민우가 노트를 받아들었다. 소녀는 엄마가 이미 익숙하게 다루던 방식을 빠르게 터득해 나갔다. 글자 하나하나가 모여 문장을 완성해 나갔다. 너희가 나에게 아직 사람이라는 걸 일깨워 주었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법이니까. 민우는 마음속으로 그 글씨들을 읽어내렸다. 2번을 반복해서 읽은 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우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서툰 사춘기 소년의 몸짓으로 우진을 꼭 안아주었다. 가식적인 감정 같은 건 배운 적 없는 아이의 더없이 진실한 온기가 담긴 포옹이었다. 우진은 마주 안아줄 수 없었다.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만 몇 달 동안이나 차갑게 죽어있던 가슴 한구석에서 사고 이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겁고 뭉클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목 끝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삼켜내며 눈물을 훔쳤다. 이 고요한 침묵을 깬 것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온 지훈이었다. 지훈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두 분이 알아두셔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법원 인맥을 통해 전화를 받았는데 태민이가 심리기일을 앞당기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방어 논리를 준비하기도 전에 속전속결로 판결을 내려 끝내버리겠다는 속셈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서연이 물었다. 시도해 볼 수는 있죠. 지훈이 대답했다. 우호적인 판사를 포섭하고 긴급 사안이라는 명분을 그럴듯하게 내세운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진은 이 상황을 가만히 곱씹더니 다시 글자판 노트로 눈길을 돌렸다. 전하려는 메시지는 짧았지만 지극히 명료했다. 태민이를 만나겠다. 여기로 오라고 해라. 지훈은 깜짝 놀란 눈으로 우진을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꼬투리 잡아서 우진 씨에게 불리하게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눈을 움직였다. 그래, 그럼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지훈은 내키지 않는 얼굴로 말했으나 그의 표정에는 이것이 최악의 생각이라는 의중이 뻔히 익혔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정태민이 이미 우진의 저택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태민의 변호인단 측에서 우진이 직접 법정 증언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태민은 이 기회에 아버지와 정면으로 대면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화해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저항할 싹을 아예 시작조차 못하도록 철저히 짓밟아버리기 위해서였다. 오늘 밤 펼쳐질 이 정면 충돌은 앞으로 벌어질 소송 전쟁의 판도를 통째로 바꿀 터였다. 그리고 서현마저 알지 못했던 우진의 과거 속 엄청난 비밀이 마침내 밝혀질 터였다. 그 비밀은 과거 우진이 왜 그렇게 냉혹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대진 산업을 폐업시켰는지를 설명해주는 단서이자 모든 판세를 단번에 뒤집어버릴 결정적인 열쇠였다. 정태민은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런 기별도 없이 저택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왔다. 그는 온 세상이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지닌 젊은이였고 지난 몇 달 동안의 세월은 그를 한층 더 비뚤어지고 냉혹한 성격으로 바꾸어 놓았다. 태민은 아버지를 빼닮은 눈매를 가졌으나 시련과 상실을 겪으며 깊고 단단해진 우진의 눈빛과는 달리 그의 눈에는 오직 치밀한 계산기만 두드리는 냉소만이 서려 있었다. 지훈이 복도에서 그를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태민은 아버지의 방문을 거칠게 밀어젖히고 문지방 앞에 멈춰 섰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태민은 몹시 당황했다. 기억 속의 패배자처럼 고요와 체념 속에 갇힌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초라한 육신을 상상했으나 실제 마주한 아버지는 그를 무섭도록 형형한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백서린 에너지에 압도된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서고 말았다. 서연은 창가 곁에 그대로 서 있었고 지훈은 태민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오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아버지, 태민이 억지로 꾸며낸 권위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만약 그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죄책감으로 들렸을 법한 목소리였다. 법원에 신청서를 낸 건 전에 들으셨겠죠.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생판남들이 아버지 일을 사사건건 결정하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 우진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했고 이에 태민은 눈에 띄게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글자판 노트로 소통한다는 거 말입니다. 태민은 애써 차분한 척 손가락으로 노트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다. 이 방에 있는 누군가가 조작해냈을지 어떻게 압니까? 판사가 그 글들을 보고 아버지 진짜 생각인지 아니면 저 여자가 꾸며낸 거짓말인지 무슨 수로 구별하겠냐고요. 우진은 눈동자를 지훈 쪽으로 굴렸. 지훈은 말없이 글자판 노트를 우진의 눈앞으로 가져다 대었다. 우진은 무서운 무기로 갈고 닦은 특유의 끈기 있는 집중력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짚어나가기 시작했다. 서두르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태민은 초조함이 극에 달해 그 모습을 쏘아보았고 서연은 창가에 서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침내 우진의 눈빛이 멈추자 지훈이 큰 소리로 글을 읽어내려갔다. 내 말이 맞다, 태민아. 한 가지 세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지. 이제는 너도 알아야 할 때가 되었구나. 태민은 이 말을 찌푸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우진은 다시 노트를 향해 눈을 움직였다. 이번 메시지는 완성되기까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훈은 한자 한자자 맞춰지는 문장들을 실시간으로 또박또박 읽어나갔고 단어들이 뼈대를 갖추어 갈수록 태민의 안색은 방 안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급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대진 산업을 인수했을 당시 내부 감사팀을 꾸려 특별 감사를 지시했단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진실을 대면했지. 현장 소장들과 관리자들이 수년 동안 안전점검 기록을 통째로 위조하고 있었더구나. 노동자들이 일하던 현장은 법적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불법 투성이었고 그들은 매일 죽음의 문턱에서 거짓해소가 일하고 있었다. 이사회에 경고했지. 90일 내로 모든 현장의 안전 대책을 바로잡지 않으면 회사를 공중분해하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 경고를 무시했고 난 망설임 없이 문을 닫아버렸다.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은 피해 노동자 유가족들을 위해 따로 준비해 두었던 보상재단 기금을 출범시키는 일뿐이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의 무게는 여태껏 흘렀던 그 어떤 고요와도 사뭇 달랐다.
서연은 어느새 창밖을 보던 고개를 돌려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의 눈동자는 경악에서 고통으로 그리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깊은 떨림으로 물들어갔다. 허리춤에 내려놓은 서연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게 정말인가요? 서연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가만히 물었다. 그러자 지훈이 누구보다 빠르게 대답을 대신했다. 강 변호사님이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줄곧 가지고 계셨죠. 우진 씨는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그 부패한 현장 관리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셨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고스란히 파일로 정리되어 있어요. 태민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평생 침침한 안개를 보듯 아버지를 오해했음을 깨달은 사람처럼 전혀 다른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그리던 지도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모양이었다. 아버지, 태민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적인 계산도 거짓된 다급함도 없었다. 오직 진실을 알기도 전에 상대를 지레짐작으로 낙인 찍어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아들의 참담한 목소리뿐이었다. 전 정말 몰랐어요. 우진은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마지막으로 노트를 향해 눈동자를 굴렸다. 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주는 거다. 태민은 누가 권하기도 전에 힘없이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충격에 다리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탓이었다. 며칠 뒤 한국신경의학센터의 김민지 박사가 의료진을 대동하고 저택에 도착했다. 김 박사는 총 3차례에 걸친 정밀 세션을 통해 우진의 상태를 진단했다. 그녀 스스로도 중증 마비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엄격하고 정교한 인지평가 방식이라고 자신할 만큼 꼼꼼한 검사였다. 김 박사는 절제된 몸짓에 군더더기 없는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는 냉철한 인물이었다. 불필요한 연민을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환자에 대한 도를 넘는 경외와 프로다운 존경심 또한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우진을 대할 때 그가 겪고 있는 육체적 고립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면서도 그 내면의 지성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진료에 임했다. 마지막 세션이 끝난 뒤 김 박사는 침대 옆 협탁 위에 진단 소견서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방 안에 모인 모든 사람을 조용히 둘러보며 선체로 소견을 차분하게 요약해 나가기 시작했다. 백승우 씨의 인지 기능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추론 능력, 기억력, 의사결정 능력 모두 전혀 저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 또한 타당하고 검증 가능합니다. 최 박사는 불필요한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 특유의 효율적인 태도로 재빨리 서류를 챙겨들었다. 이 감정서의 내용은 제가 법정에서 절대적인 과학적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겠습니다. 지훈은 며칠 동안 가슴속에 꾹 눌러 담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미나는 잠시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안도감이 온몸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끼고는 이내 감정을 추스렀다. 침대에 누워있던 승우는 그들 모두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최 박사가 병실을 나서기 직전 포착한 무언가가 있었다. 정식 평가 항목에는 없었지만 최 박사가 마음속에 깊이 기록해둔 그것은 명확함이었다. 과거 사업가 시절의 차갑고 냉철한 명석함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도달하기 힘든 종류의 명확함, 즉 오직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세상의 모든 논리를 거스르고 다시 밑바닥부터 일어서기로 결심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명확함이었다. 이태성은 공판을 4일 앞두고 소송 청구를 취하했다. 언론 보도자료 배포도 없었고 자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에게 전화를 걸지도 않았으며 지금까지 소송전을 벌이며 보여주었던 그 어떤 극적인 쇼도 없었다. 태성은 임 변호사에게 짧고 단도직입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임 변호사는 그것을 2번이나 다시 읽어본 뒤에야 진짜 놀란 듯한 목소리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오후 지원은 저택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지훈은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해 승우에게 건넸고 승우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가 지난번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녀를 지배하고 있던 날카롭고 계산적인 날은 서 있지 않았다. 아빠, 지원이 입을 열자마자
두 번째 음절에서 목소리가 젖어들며 갈라졌다. 태성 오빠한테 들었어. 아빠가 도진중공업이랑 그 보상기금에 대해 하신 말씀 전부 다. 긴 침묵이 흘렀다. 난 아빠한테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어. 사정은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아빠를 오해하고 비난했어. 그래서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승우는 묵묵히 기다렸다. 아빠, 찾아가도 돼? 지원이 마침내 물었다. 변호사들 대동하는 거 말고 다른 서류도 없이 그냥 나 혼자서만 갈게. 승우는 글씨가 적힌 노트를 향해 천천히 눈을 움직였다. 그래, 이것이 완벽한 화해의 시작은 아니었다. 진짜 깊은 상처는 전화 한 통이나 한 번의 만남으로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열린 문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진심 어린 의지만 있다면 작은 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운 승우는 그 기회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받아들였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관이 미나의 집을 방문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조사관이 마주한 곳은 비록 작지만 티 없이 정갈하게 정돈된 아파트였고 거짓으로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신뢰의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새 아이들이 있었으며 넉넉지는 않지만 방임이 아닌 끊임없는 희생과 사랑으로 꾸려가는 살림살이였다. 첫째 민준이는 특유의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아플 만큼 어른스러운 태도로 조사관의 질문에 차분히 답변했다. 둘째인 11살 서윤이는 조용히 세상을 닦고 땅 쓰려 깊은 눈망울을 한 아이로 자랑스럽게 채워나간 학교 공책과 알림장들을 꺼내 보여주었다. 막내인 지우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른 채 소파에 누워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오직 사랑받고 보호받는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평온한 얼굴이었다. 조사관은 서류철을 덮고 미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조사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이들이 아주 훌륭하게 보살핌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미나는 조사관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꾹 참았다가 부엌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지난 몇 주 동안 가슴 졸이며 쌓아둔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문득 민준이가 방 문턱에 서서 엄마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뒤에서 엄마를 꼭 안아주었다. 13살 소년, 특유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몸짓으로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몇 초 후 서윤이도 다가와 반대편에서 엄마를 안으며 온기를 보탰다. 지우는 여전히 소파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남들이라면 진작에 무너졌을 무거운 짐을 수년 동안 홀로 짊어져온 정민아는 마침내 아이들의 품에 기댄 채 참아왔던 흐느낌을 터뜨릴 수 있었다. 소송소동이 완전히 가라앉고 몇 주가 지난 뒤 승우는 임 변호사와 지훈을 불러 모았다. 두 사람 모두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아침 승우가 노트에 작성한 글은 사고가 난 이후 가장 긴 문장이었다. 지훈은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고 임 변호사는 머릿속으로 이미 실무적인 실행 방안을 계산하고 있을 때 나오는 특유의 집중력으로 꼼꼼히 받아 적었다. 승우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도진중공업의 노동자 중 미처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모든 유가족을 위한 위로 및 보상기금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었다. 단 한 가구도 빠짐없이 고 박호진 씨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둘째는 기업의 안일함과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박호진 재단이라는 이름의 교육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일이었다. 임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승우를 쳐다보았다. 노련한 베테랑 변호사의 얼굴에는 평소 보기 드문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회장님의 개인 자산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임 변호사가 걱정스레 말했다. 승우는 눈을 움직였다. 알고 있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승우의 눈빛이 노트에 미처 답을 다 채우기도 전에 흔들림 없는 대답을 먼저 건넸다. 임 변호사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다시 펜을 쥐었다. 미나는 그날 오후 병실로 들어가기 전 지훈에게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복도에 한참 동안 멍하니 멈춰서서 벽에 손을 짚은 채 전해 들은 소식이 마음 한편에 깊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곳은 오랜 고통과 고마움이
마침내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운 자리였다. 미나가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승우는 언제나 그랬듯 오직 진심만을 가득 담은 깊고 올곧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노트를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렸다. 승우는 단 한 문장을 적었다. 미나는 그것을 읽고 또다시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러고는 단순히 고마움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형용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승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모진 아픔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사람이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아픈 기억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흘러 결국 다른 길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었을 소중한 인연으로 가닿았음을 깨달았을 때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남편은 영원히 기억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동안 정원사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정성껏 가꾸어 왔던 저택의 정원에 비로소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막내 지우는 달릴 이유가 전혀 없어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아이답게 지치지도 않고 숲을 사이를 뛰어다녔다. 둘째 서윤이는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돌벤치에 앉아 다리를 오므린 채 책 속 세상에 푹 빠져 독서에 열중하고 있었다. 첫째 민준이는 돌길을 느긋하게 걸으며 지훈 형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 이야기에 지훈은 저택 전체가 들썩이도록 호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 무겁고 적막하던 대저택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참된 웃음소리였다. 2층 방 창가에서 승우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미나는 그의 곁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완전히 그녀의 지정석이 되어버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주는 묵직한 무게감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옮기려 하지 않는 바로 그 의자였다. 민준이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미나도 정원을 함께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지난주에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 쓴 글이라며 수행평가 과제물을 보여주더라고요. 미나는 승우가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미소로 읽어낼 줄 알게 된 특유의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기 아빠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 이야기도요. 승우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지만 느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을 벅차오르게 만드는 따뜻함을 느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벅찬 온기 말이다. 그를 대변하던 엄청난 재산이나 뼈대 있는 가문 때문이 아니었고 그가 사주거나 베풀거나 서명해 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 때문도 아니었다. 오직 그의 존재 자체, 그리고 자신을 정의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스스로 선택한 삶의 길 때문이었다. 미나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뭘 배웠는지 아세요? 미나가 물었다. 대답을 굳이 바라지 않아도 그 자체로 가득 차는 대화 특유의 다정한 목소리였다. 승우는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용서라는 게 상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미나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아픔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죠. 하지만 그 아픔의 무게를 더 이상 홀로 짊어지지 않고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순간 마침내 두 손이 자유로워져 다른 소중한 것들을 보듬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적막감만 가득했던 이 넓은 공간을 생기로 가득 채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금 따뜻한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것들이었다. 정원 밖에서 막내 지우가 소리치며 장난을 치자 서윤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그 맑고 깨끗한 웃음소리가 방 안까지 고스란히 흘러들었다. 그 소리는 세상의 그 어떤 복잡한 단어로도 정의할 수 없는 가장 단순하고 고결한 본질이었다. 바로 삶 그 자체였다. 승우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슬픔의 굴레를 벗어던진 지 오래였다. 정원을 바라보고 곁에 선 미나를 보았으며 자신의 손을 꼭 쥐고 있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내려다보았다.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그 첫날 밤, 상처받은 마음의 빗장을 열어줄 유일한 열쇠를 자신도 모른 채 품에 안고 찾아와 주었던 그때와 똑같이 다정하고 포근한 손길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그저 삶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왔던 남자, 백승우는 이제 깨달았다.
지금 제 앞에 놓인 풍경이 한 이야기의 서글픈 끝맺음이 아니라는 것을, 비록 깨지기 쉽고 위태로울지언정 서로를 향한 온전한 용기로 빚어낸 진정한 새로운 시작임을 말이다.